예수님 보혈의 권세로 이 시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나타내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을 먼저 좀 해볼게요. 나는 중학생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중학생.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 손 든 상태에서 이제 중1이다. 계속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1이다. 중1은 없네요. 중2다. 아이고 중2 남학생. 중3 여학생이 중3이네요. 나머지 다 고등학생이죠. 왜냐면 제 강의 중에 약간 이제 조금 이제 동성애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위가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중1 학생들은 없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2 남학생은 제가 얼굴을 딱 보니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3 여학생 한 분 계시는데 옆에 또 엄마도 계시니까 제가 그때 가면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적절히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시간 20분 정도 시간 허락받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원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는데 말기 암 환자분들을 조금 더 잘 진료할 목적으로 이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니까 고등학생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고등학생이다.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마 어딘가 계시는데 아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고등 학생에게 오늘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제가 병원 이름이 수동연세 요양병원이니까 어느 학교를 졸업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겠죠. 그럼 저 사람은 연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했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겠지라는 선입견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공부를 무지하게 못했습니다. 못해도 정말 너무너무 못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특이해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 수업이 머리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저는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빠서 정말 의사가 될 확률이 조금 높지만 만약에 제가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저를 의료 선교사로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고3 3월 달부터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오늘은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0일 기도 끝난 다음에 그냥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을 막 올려주시더니만 제가 고3 때 나중에는 전국 모의고사 100등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수능이 굉장히 잘 나왔겠죠. 그런데 내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서울대는 못 가고 연세대학교를 갔는데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 고2 밑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고3은 아니고 고2 밑에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친구들은 오늘부터 기도하고 성령 받아 공부 시작하면 다 서울대 의대. 그리고 아까 중학생들 손 한번 쫙 들어보세요. 중학생들은 이 친구들은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오늘부터 공부 시작하면 거의 우주에 갈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공부 못한 자도 성령 받으니까 어찌어찌 가지고 의과대까지 갔다라는 제가 정말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 가볼게요.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다가 이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 한 분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기도 중에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느껴져서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게 됐는데 전국에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갈 곳이 생겼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에이즈 환자분들이 계속 오기 시작하셔서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환자를 몇 명 정도, 몇 분 정도 진료를 했느냐, 제가 횟수로 치면 7만 번 이상 에이즈 환자를 진료하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이즈 환자를 진료하게 되다가 동성애 문제가 어떤 것인지 현장에서 보게 돼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의료 현장에서 본 동성애 문제를 말씀 올리기 전에 한 가지를 미리 당부를 드리면, 오늘 동성애 간증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동성애를 해본 사람이 나와서 동성애를 해본 간증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동성애를 해봐서 해본 간증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의사로서 환자를 본 주로 의료적인 면을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 성향은 결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속에 있는 사람 유전자 전체를 조사했는데 절대 인간의 몸속에는 동성애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한 개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천적으로 동성애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유전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동성애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냐? 100% 후천적으로 학습돼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인데 이분은 매운 고추, 청양고추로 유명한 충남 청양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당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홍석천 초등학생을 그 마을에 함께 살았던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학문을 이용한 남자가 하는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석천 당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동성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때 빨리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행동이 뭔지를 잘 몰랐고 가해자인 성인 남자가 무섭고 해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기고 살다가 고3 즉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 되는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돼서 동성애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홍석천 씨가 서울대 강의 때 말한 것을 동아일보 기사로는 실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본 경우에 동성애에 대한 학습 효과를 유발시켜서 동성애자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 나는 BL물이 뭔지 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 아는 게 죄는 아니잖아. BL물이 뭔지 안다. 알아도 손을 못 드는 현상이 원래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나는 팬픽이 뭔지 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팬픽이 뭔지 안다. 예, 손 좀 드네요.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어르신들 인터넷 교보문고는 다 아시죠? 갑자기 교보문고도 모르는 척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자, 이제 인터넷 교보문고 들어가시면요. 로맨스, 소설,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BL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지? 뭐 BL이라는 게 있나? 그게 보이러브라고 남자 동성애 물입니다. 지금 벌써 대한민국의 대형 서점에서 동성애 물이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동성애 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팬픽이 뭐냐면 팬들이 쓰는 픽션이라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은 방탄소년단 멤버 A 씨와 B 씨가 동성애자다 이런 주로 동성애물을 팬들이 소설을 만들어서 돈을 주고 팝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팬픽이나 BL물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걸 보면은 동성애 학습 효과를 일으켜서 내가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BL이나 팬픽에 요새 빠진 친구가 있으면 꼭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도 받고 해결을 해야지만 동성애로 안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홍석천 씨가 300명 이상에게 19살 고3 때까지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300번이 아닙니다. 300명입니다. 그래서 횟수로 치면 1000번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석천 씨가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는 걸까요? 얼굴에 동성애라고 써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굉장히 쉽게 상대편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카톡, 페이스북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동성애 앱을 깝니다. 6개 정도가 많이 쓰고 있는데 그중에 랭킹 3등인 분홍색 동성애 앱인 잭디라는 앱을 실제로 열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태원에 가서 저 랭킹 3등인 잭디 앱에 들어가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 제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제 반경 5km에 랭킹 3등 동성애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바둑판 모양으로 이 동성애자들이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까지 다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신의 얼굴과 벗은 몸을 올로출로 공개했기 때문에 교육 자료로 쓸 수가 없으니까 모자이크 처리는 제가 한 거죠. 그런데 맨 양쪽 하단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빨간 뭔가가 보입니다. 저게 뭘까요? 남성의 성기입니다. 본인의 성기까지 올 노출로 띄우면 상대편의 성기 모양까지 확인한 이후에 마음에 드는 동성 연애 상대가 있으면 클릭하면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16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16남은 중학생입니다. 중2 혹은 중3 정도 됐습니다. 아까 우리 중2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남학생? 그리고 그렇지 한번 잠깐 일어나 보겠어요. 예배 때 쓰임 받으면 엄청나게 복 받는 겁니다. 씩씩하네. 이 정도 된 친구예요. 지금 16남이. 자, 앉아 보세요. 아직 중학생이면요 많이 성장을 경험해야 되는 나이고 어른들 눈에 볼 때는 아직 어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씩씩하고 은혜 받으러 이 자리에 나온 저 남학생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16남은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6남 알바입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성매매로 하는 어린 학생들을 알바라고 부릅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맨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이렇네요.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라고 중학생이 본인의 학문 상태까지 광고를 하면서 동성애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에 나서는데 이 중학생이 1시간 동안 자신의 몸 학문을 팔고 얼마를 받느냐? 3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때문에 아까 본 저런 조그만 우리 중학생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집에 돌아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런 동성애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 급증으로 말미암아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무려 2000%를 넘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을 에이즈 환자로 만든 죽음의 덫이 바로 동성애 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쪽에 보시는 남색의 S라고 되는 앱이 딕소라는 앱이고 이 앱이 바로 동성애자 앱 중에 랭킹 1등이니까 우리로 치면 카톡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계속하니까 이 회사에서 노출이 되니까 바탕을 빨간색으로 바꿨지만 모양은 똑같습니다. 바탕에 S 2개. 자, 여러분 혹시 특히 우리 학생들 핸드폰 얼른 옆에 봐서 이런 거나 이런 거 깔려 있는 학생 있으면 아멘 한번 해봐. 아멘. 옆에 내 친구가 이거 깔려 있다 그러면 아멘 한번 해봐. 그럼 우리 남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배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 파워포인트는 제게 아니니까 예수님 거니까 미리 다 교회 들이 왔으니까 우리 부모님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은 이메일로 그냥 달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주실 거예요. 받아가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앱의 모양을 눈에 익혀두시기를 부탁을 드리냐면 저희 병원에 여자 에이즈 환자분이 진료 의뢰서를 보내시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율락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오셨던 에이즈 여자 환자분들 중에 성매매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들이 어떻게 에이즈에 감염되셨냐면 대부분이 남편한테 올맞고 그 나머지는 애인한테 올맞습니다. 한 가지 예만 대표로 설명드리면 이 여성도 결혼해서 임신하게 되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에이즈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깜짝 놀라서 애기 엄마가 에이즈다 알고 있었냐라고 하니까 이 애기 엄마는 전혀 에이즈 걸릴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여보 나 지금 산부인과인데 나보고 에이즈래 나 어떡해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이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의 에이즈를 숨기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산모가 에이즈 산모면 태어나는 아기가 에이즈 아기로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자기 뱃속의 애까지도 에이즈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젊은 여학생들 많이 뵈네요. 어떤 남학생이 사랑한다, 결혼하자라고 프로포즈를 하면은 꼭 핸드폰을 달라고 그래서 이런 앱이나 이런 앱이 깔려 있나 봐야 됩니다. 이런 게 깔려 있으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는 거죠. 한번 들어가서 혹시 모르니까 볼게요. 만약에 20m, 10m 찍히면은 우리 드림교회도 그분이 계신 거죠. 자, 있나 없나 제가 결과는 비밀로 좀 하고 제 비밀로 하고 있어도 우리는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괜찮아요. 성소수자 단체가 매년 주관하는 서울 퀴어 축제 실제 사진인데 말은 소수자라고 그러지만 이분들이 정말 소수일까요? 모인 사람들 수를 보니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수자 중에 남자 동성애자만 수가 얼마냐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남자 동성애자를 의학 교과서에서는 MSM이라고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 교과서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질병 이런 식으로 기술이 안 되고 MSM의 질병 이런 식으로 아예 기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MSM이 어떤 약자이냐? Men who have sex with men의 약자로서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맺는 남자에 대해서 남자 동성애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인데 정신적으로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동성애자로 정의를 내리냐면은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행위를 계속적으로 맺고 있을 때는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때 동성애자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MSM, 즉 남성 간 학문 성행위자의 수가 약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였다면 이렇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게 되고,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이익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 단체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광장에 있었던 퀴어 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맨 앞 선도에는 저렇게 남자들 옷을 벗겨서 제단 위에 제물처럼 올려놓고 그 옆에는 저 사람 제물을 운반하는 제사장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 제사장들이 새까만 옷에 부츠까지 새까만 부츠를 맞춰서 신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새까만 패션만 놓고 보시면 이분들이 하나님 쪽으로 보이세요? 마귀 쪽으로 보이세요? 이 자리에 한 번만 가보시면 절대 이 자리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문화축제, 인권축제가 아니고 이 시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광장 맞은편에서 하루 종일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조국과 미래 세대를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서울 퀴어 축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 광장을 토요일 오후에 질주를 하면서 지나가는 서울 시민들을 이상한 물총을 쏴서 맞추며 즐기는 이 동성애자들이 과연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쏘는 이상한 물총에 아무 이유 없이 머리를 맞고 계시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거로 보이더라고요. 다음 사진이 조금 이제 좀 심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요새 심약하다라는 분들은 제가 3, 2, 1하고 넘어갈 테니까 눈을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 2, 1 넘어갑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자, 서울 광장에 당시 찍은 스케치 사진인데 일명 동성애 학문 팬티를 입고, 동성애 학문 팬티는 보시는 것처럼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인데 저런 거를 입고 엉덩이 학문 전체를 서울 시민에게 강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서울 광장이 시청역이라는 서울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 바로 앞입니다. 그 지하철을 이용한 서울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남자의 엉덩이 학문을 강제로 봐야 되자는 거죠. 우리한테 보기 싫은 자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 당시에 학문 팬티를 입은 남자 동성애자는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분한테 가서 근접 촬영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 남성이 본인이 사진 찍히는 걸 알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얼굴을 쫙 돌리더니만 잘 찍게끔 포즈까지 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이 남자 사진을 찍었냐면은, 아니 이 남자 엉덩이에요, 항문에 새끼 손톱만한 대변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고 나니까 이것은 너무 혐오스러워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모자이크처럼 했는데 저거를 벗겨나면은 그 현장까지 보입니다. 여러분, 굳이 내 엉덩이 항문 대변까지 보여줘야지만 동성애 인권이 만족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인권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인권이 아니라니까요. 그 옆에 남자를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인데 아까 보신 이 행렬을 줄줄줄 따라가는데 인도를 보십시오. 당연히 서울 시민들이 평범하게 토요일 오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자들이 조금 있는 걸 보더니만 젊은 여자를 사이로 쓱 들어가더니만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바리맨이라고 부르죠. 정신의학에서는 성도착증으로 분명히 진단 내리고 세부 진단은 노출증 환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마침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제발 이 남자가 더 이상 우리한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혹은 처벌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공연 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남자가 이런 식으로 옷을 벗고 여자한테 접근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여성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란 여성들이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성소수자여서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여성들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소수자가 곧 동성애자냐, 여기에는 굉장히 나쁜 언어 계략이 있는데 지금은 동성애자라고 그러면은 인권 침해라고 성소수자로 단어가 다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다가 성소수자라는 말을 보시면 아 동성애인가 보다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언어 계략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성소수자가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일 따름인 거죠. 이 잘생긴 20대 금발 백인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라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만나러 아들의 야외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영원한 사랑의 맹세라고 끝이 나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 개하고 사람하고 빨갛게 혓바닥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만약 개와 사랑에 빠져서 개와 키스를 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맹세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 개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이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과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났다라는 거죠. 다음 사진이 조금 이제 끔찍한데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마음 편하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입니다. 독일에서 발생한 종교 개혁이 한국까지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드디어 1969년도에 독일 시민들이 동성애 문제없다라는 시민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시민들은 동성애 하나만 시민 합의를 봤을 뿐인데 혹시 이 자리에 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아니 동성애 둘이 좋아서 그렇다는데 우리가 굳이 반대한다 그런 거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온 친구도 솔직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 시민들이 그런 마음으로 1969년도에 동성애 문제없다라는 시민 합의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 하나만 합의를 본 줄 알았는데 법의 형평성 때문에 다른 형태의 성소수자 전부를 인정하게 된 원찮은 결과를 낳게 됐고 그게 1969년도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독일법이 생기고 맙니다.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법이 생기니까 무슨 문제냐?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독일 전역에 동물 매춘업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물 매춘업소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면 그 업소에 근무하는 동물들과 자유롭게 성행위를 하는 업소인데 동성애 하나 인정했는데 그게 합법이 되더니만 그냥 독일 사회가 다음 사진으로 보는 이런 현상이 합법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사진이 조금 끔찍하니까 내가 심약하다라는 분들은 3, 2, 1하고 넘어갈 때가 눈 감아주시면 되세요. 3, 2, 1 넘어갑니다. 이 개가 바로 독일의 동물 매춘업소에서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게 실제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항문 생시가 터져서 장이 밑으로 빠져서 나뒹굴기 시작했고 독일 신문에 난 실제 동물 매춘업소 사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진 하이라이트는 다친 아랫부분이 아니고 팔하고 목입니다. 팔하고 목을 보면 개가 털이 빠져 있고 줄이 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개가 사람 손님들한테 뒤에서 나쁜 행동을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그 사람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팔을 목 뒤로 꺾어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언제까지 묶냐면 보시는 것처럼 개가 털이 다 빠지고 줄이 갈 때까지 묶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자들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이 뭡니까? 반대 의견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나는 이러는 거는 반대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내려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반대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찬성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뭐 괜찮은 것 같다. 찬성한다. 아무도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 현재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도 2개 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속성이 똑같습니다. 의 문제점이 뭐냐? 왜 한국 기독교가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막느냐? 이런 것입니다. 자, 거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뭐냐? 성소수자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돼 있는데 그 차별이라는 게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동성애자들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드림교에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그러면 동성애자가 이것을 봅니다. 봤는데 내가 보고 나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다라고 손을 번쩍 들었잖아요. 그거를 유튜브로 보니까 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집단적으로 손을 들어? 손 든 거 나 기분 나쁜데 왜 나를 반대? 이런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기분 뭐요? 어떤 게 든다고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기분이 불쾌한 기분이 든다. 그러면요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재판이 들어옵니다.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 두 개가 똑같습니다.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으로 재판이 들어옵니다. 내가 그 강의를 유튜브로 봤을 때 기분이 나빴으니까 돈을 받아야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최소 500. 최소 얼마라고요? 500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최대는 얼마냐? 최대치는 상한치가 없습니다.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자, 그러면 최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염화석 원장의 드림교회 유튜브 강의를 보고 기분이 나빴다라고 동성애자 A씨가 저한테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으로 소송을 하면 제가 500만 원을 무조건 물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제가 안 물어주려면 어떻게 되냐? 재판을 이기면 되겠죠? 그러면 재판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이 동성애자가 제 강의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내가 내 기분도 모르는데 지 기분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무조건 재판하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면 500만 원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동성애 단체가 최소 소송인단 1000명을 구성할 겁니다. 이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최소 1000명. 그러면 1000명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500만 원씩 1000명이면 50억입니다. 50억.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3시 33분 현재 유튜브로 이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있으면요. 동성애 단체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1000명 소송인단으로 그냥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재판이 생기게 되면 제가 이 재판을 이기려면은 1000명 한 명 한 명의 기분이 3시 33분 이 시점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를 물어주냐? 50억을 물어줍니다. 내가 여기서 강한 것 때문에 50억. 그런데 제 입장에서 좋은 거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 입장에서 좋은 거. 제가 강사고 주최 측은 드림교회니까 25억씩 서로 사이좋게 됩니다. 반반씩. 여러분 25억 있으세요? 25억 있으세요?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로마서 설교를 하시면서 동성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럼 유튜브를 통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요 50억 소장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50억 소장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특정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반대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돈을 물어야 된다. 이것은 절대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유를 해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누구도 반대 못 한다니까요. 반대했다고 그러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바로 청구가 되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를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라는 분이 대전에서 5선을 한 의원이니까 20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사신 분입니다. 이분이 현재 발의를 했다니까요.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다니까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그 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정의당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환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의당 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지만 민주당 이상민 의원 안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5선 의원이라는 것 때문에 동료 민주당 의원을 많이 설득해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막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최소한 자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아니 이상민이 20년 동안 국회의원 해봤자 하나님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왜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상민 의원이 정말 동성애자를 사랑하실까? 제가 그 고민을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동성애자들이 벌인 동성애자인 A 자녀를 10년 이상 돌보는 세월 동안 이상민 의원이라는 분이 한 번도 병원에 위로 전화나 위로 방문 하다못해 각 티슈 기저귀 한 장 보내준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정말 그런 분이 계신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를 딱 키니까 동성애자 자기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만들어야 된다 주장을 하시더니만 정말 어떻게 동료 의원들 딱 20명을 모으셔가지고 이번에 국회에다가 상정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TV로 보면서 야, 저 사랑은 방송용인가 보다, 텔레비용인가 보다. 아직까지도 한 번도 방문 전화나 위로 전화 혹은 각 티슈 기저귀 한 장 보내지 않으시는 이분이 아니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저런 이유가 뭘까? 저것은 거짓 사랑이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동성애자들 표 60만 표가 그 의원에 확 쏟아집니다. 60만 표가. 여러분 그런데 60만 표는 쏟아지겠지만 동성애자 표는 반대급부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지닌 기독교인들 표는 떨어져 나가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울질을. 국회의원들은 과연 이것이 나한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습니까? 동성애자 표 60만 표의 최소 2배 이상인 100만 표 이상을 기독교인들이 보여줄 수 있으면 당연히 차별금지법 막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60만 표 얻으려다가 100만 표가 떨어져 나가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40만 표 손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명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명을 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요, 괜히 그런 거 반대하러 나갔다가 국회의원한테 찍히고 대통령한테 찍히고 시장 군수한테 찍혀가지고 내가 사업체에 피해보고 내가 개인적으로 피해보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켜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막아주시지만 그리 아니하시도록 감사합니다라고 순교적 믿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지키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모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말하면 기계 성애자입니다. 이 남자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자동차 성행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실제 사연의 주인공인데 어디다가 성관계를 맺냐면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행위를 맺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때문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셨는데 어떤 남자가 내 차에다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 남자를 보는 순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애자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애인 역할을 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인데 그렇다면 이 남자가 괴물 같은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역사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셨습니다. 할 줄 아는 언어만 12개인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체랑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더니만 급기야 시체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서 살다가 낮에 처녀 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 시체를 캐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이 집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해도 절대 이 교수 아드님이 부모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 부모님께서 교수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교수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고 일반에게 공개 가능한 시체 2개만 이렇게 공개됐는데 시체가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보시는 것처럼 천으로 뚫뚫뚫 감고 얼굴이 썩어 들어가니까 인형목 잘라고 붙이고 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 이거 뭐 해외 뭐 이상한 사람들이랑 뭐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법이랑 뭐 상관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스웨덴이 기독교로 일어난 나라입니다. 기독교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웨덴의 자유당이라는 정당에서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체와의 성행위도 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더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에 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은 내 시체 성행위에 써라라고 사전 동의를 합니다. 자기 시체를 파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변태 성직자들한테. 그런 경우는 합법으로 해야 된다. 이거를 스웨덴 기독교 국가인 자유당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상정을 시키더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이 통과가 되면 여기까지 밀고 들어가는 게 유럽의 입법 역사를 보면은 순식간이었다는 거죠. 다음 사진도 조금 끔찍하니까 3위라고 넘어갈 테니까 내가 조금 심각하다고 눈 감아주세요. 3, 2, 1을 넘어갑니다. 뭐가 심각하냐라고 뭐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눈 감으신 분들은 눈 감은 채로 손만 드셔도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불법일 것 같다. 동성애가 불법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동물과 성행위를 맺는 것을 짐승 숫자를 써서 수간이라고 그럽니다. 불법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불법일 것 같다. 예,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합법인 세계 대표 국가입니다. 무슨 말이냐?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감옥에 가거나 벌금 내는 게 없죠. 그러니까 동성애 축제까지 하잖아요. 만약 동성애가 불법이면 동성애 축제가 허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불법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동성애가 2008년도까지 불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은 동성애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정말로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가뒀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의 동성애 인권 운동이 벌어지게 됐고 게이 퍼레이드, 우리 서울광장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동성애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뭐냐면은 텍사스라는 미국의 주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 하나가 대한민국 땅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 텍사스 주의 수도가 휴스턴이란데요. 휴스턴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같은 데죠. 휴스턴도 굉장히 큰 대도시입니다. 그 대도시에 동성애자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동성애자 둘이 집에서 동성애를 하는데 미국 집은 한국 집이랑 다르게 약간 안에가 잘 들여다보여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침실에서 커튼 닫아놓고 동성애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이 친구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좀 개방적이라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그냥 거실에서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동성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시고 너무 민망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어느 집에서 거실에서 대낮에 동성애를 한다. 애들도 지금 지나가면서 보고 막 웃고 뭐냐 막 이러고 다닌다. 좀 와봐라 하니까 미국 경찰들이 여러분 영화 본 것처럼 조금 무섭잖아요. 정말 경찰차가 딱 와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지고 체포를 해버립니다. 수갑을 딱 채워버려 둘 다. 왜냐하면 미국은 당시에 동성애 한번 처벌했거든요. 무조건 벌금 내고 감옥 보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딱 끌고 갑니다. 끌고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경찰차 삐용삐용 하니까 다 구경하는 거죠. 그리고 쑥덕쑥덕합니다. 야 쟤네들 동성애다가 걸렸대. 아유 그래 막 쑥덕쑥덕 막 합니다. 그러니까 좀 창피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경찰차를 타고 딱 이제 경찰청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벌금을 각각 1,000불씩 매겼어요. 1,000불이니까 1인당 120만 원씩 물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벌금이 작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벌금을 딱 형을 받은 다음에 집에 와 보니까 동성애자가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구를 해쳤냐? 내가 누구를 괴롭혔냐? 집에서 내가 동성애했는데 내가 벌금을 내야 돼.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계속 동성애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120만씩 내야 되냐 할 때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미국 동성애 단체와 연합해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헌법소원을 합니다. 헌법소원. 동성애 처벌법을 없애달라라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미국의 동성애 인권이 확 일어났는데 그리고 게이 퍼레이드 서울광장 축제처럼 동성애 축제가 확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개였어요. 동성애 처벌법을 없애자라는 거였어요. 동성애 처벌법을 없애자. 이것은 아주 인권이 침해되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2008년도에 동성애 처벌법을 없앴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동성애 인권운동이 성공했다라고 미국 동성애 단체는 스스로 자축을 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운동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동성애 처벌법이 없었습니다. 동성애 처벌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동성애 인권운동을 할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동성애 철법이 없는데 무슨 인권운동을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처벌한 역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필히 동성애 인권운동은 대한민국에서 특권을 쟁취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동성애자들한테 줘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차별금지법 평등법까지 밀고 나갑니다. 이 친구들이. 여러분,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뭡니까? 사실상 동성애 독재 세상을 열겠다는 거죠. 북한이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면 처벌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동성애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 가진 사람들을 싹 다 처벌하겠다라는 게 바로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인데, 그러면 말씀드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우리나라는 동물이랑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나요? 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없습니다. 놀랍죠? 미국은 아직까지도 동물이랑 성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동성애는 자유인데 동물이랑 성행위를 하면 처벌합니다. 대한민국은 동성애도 자유, 동물이랑 성행위도 자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훨씬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관대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떳떳하게 대한민국의 동물 성애자들은 전국 수간협회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네모난 박스가 한 남자 회원의 자기소개인데 정말 끔찍한 말인데 어쩔 수 없이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대표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담에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우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울 애기들. 이러가면서 이 남자는 보시는 저 조그만 강아지 두 마리랑 번갈아 가면서 성행위를 하는 남성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자신의 고민글을 남겼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라고 하면서 이 조그만 강아지가 이 남자한테 성행위를 당하다가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 찍어서 올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반대하지 찬성해야 됩니까? 이거 반대했다고 우리가 50억 물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거 기독교에 무슨 뭐 대단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상적인 거 좀 하자. 내가 정상적인 거 여러분. 아니 그럼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이거 찬성만 손들어. 찬성만 진짜. 그분은 여기 뒷산에 저랑 같이 올라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좀 하고 내려오셔야 될 분이죠. 이거 찬성할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찬성을 합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반대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반대다. 야, 이거 동물이랑 어떻게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있다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뭐 5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50억 물분들만 다 손 드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꼭 기도로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전국 수간협회 협회장 곽득진이라고 본인의 실명을 보시는 것처럼 떳떳하게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다가 곽득진 이런 이름을 쓰시는 분을 만나면 아, 이분이 혹시 그분인가? 라고 한번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보시는 것처럼 단체 수간은 3월 14일 평택에서 하겠다. 강아지는 종류별로 마련하였다. 라고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여름 수련회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마치 교회에서 여름학교 수련회 하는 것처럼 이분들은 캠프를 합니다.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를 빌려서 동물들, 특별히 강아지들을 수십 마리 끌고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몇 박 며칠 인간과 짐승 가운데 단체 난교를 하는 끔찍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맨 위에 곽택진 회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광고를 올리니까 그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밑에 빨간 줄 칠 남자는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만 찾는지 알 것 같네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개 종류인 치와를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동물 성애자들이 무조건 어린 강아지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 동성애를 끊기 원해서 상담을 의뢰하는 젊은 남자 청년 동성애자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만나면 동성애에 빠지게 된 경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런데 다들 따로따로 온 친구들이고 두 명이 같이 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비밀 얘기도 많이 있으니까 다 개별 면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몇 명 정도의 청년이 동성애를 배운 곳이 교회다라고 말을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 한 것처럼 초등부도 수련회 캠프를 하죠. 그런데 그 초등부 수련회 때 캠프에 가서 방방마다 초등부 남학생
10명, 20명씩 배정을 받아서 방에서 잠을 자는데 그 방을 관리하셔야 되니까 초등부 남자 교사 선생님께서 함께 잠을 주무셨습니다. 우리 중등부의 남자 교사 선생님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중등부 남자 교사 선생님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니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딱 얼굴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 은혜를 사모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동성애자가 된 이 학생들이 경험했던 남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이제 들은 거 잘 들어보세요. 동성애자인 거죠. 결과적으로 동성애자인데 애들이 다 자면은 자기를 새벽에 깨워가지고 학문 성폭행을 했다는 거 2박 3일 동안 계속 수련회에서. 그래서 본인이 거기서 동성애를 체험해서 동성애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가슴이 아프니까 더 깊게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랑 동물 성애하는 이런 남성들이 어린 개들을 좋아합니다. 무조건 어린 개랑 합니다. 그런데 어린 개 건드리다 보면 나중에 틀림없이 사람 애를 건드리게 돼 있대요. 사람 애를 건드리게 돼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초등학교 남학생들이랑 10명, 20명이랑 함께 잘 수 있는 기회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기회가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돼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따라가면 된다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예 동성애자들 상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애들을 노리고 동성애자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캠프를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가지고 학문 성관계를 맺어서 동성애자가 되는 우리 자녀들이 있더라니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한 청년은요, 결국에 신학까지 했어요. 그거를 다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신학까지 해가지고 지금 경기도 모 지역에서 이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 상처를 다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신 거죠. 물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은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청년이 겪었던 그 삶의 힘듦과 아픔은요, 이루 말을 못한다는 거죠. 이루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 초등부 남학생들 캠프 갔을 때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이상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다 그러면은 꼭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을 한 이후에 다른 선생님께 바로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미리 가르쳐야 됩니다. 마치 성폭행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하는 것처럼 동성애도 예방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에이즈가 왜 무서운 것이냐? 이분이 바로 조선일보에 나온 실제 동성애 A전자 저희 병원 환우분 사진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뜨릴 것 같으면 별로 무서울 게 없지만 에이즈 바이러스의 진정한 무서운 점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갉아먹어서 뇌를 썩게 만들어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오게 만드는 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다행히 일찍 조기에 발견돼서 반신불수까지만 와서 왼쪽은 오징어처럼 다 말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엉덩이를 보시면 장기간 지속된 항문 성교로 말미암아 보시는 것처럼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24시간 피가 줄줄줄 나오고 저 피에는 살아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계속 분출이 되니까 더 이상 집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에이즈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이렇게 몸이 철저히 파괴돼서 요양병원에 입소해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되시는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의 요양병원 입소 당시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 불과 41세입니다. 41세.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들은 현재 18, 19, 17 그러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한 30년 뒤 미래가 이거라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30년 뒤에 내가 저렇게 되자고 밤새 공부하나? 엄마한테 과외비 받아가면서 내가 학원 다녀가면서 공부하나? 30년 뒤에 저렇게 될 건데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동성애 경험을 해서 동성애 중독이 되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정말 동성애 유혹이 혹시 다가온다 하더라도 꼭 기도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 이제 삭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금요일 날이면은 엊그제죠. 금요일 날 저녁에는 8시에 동성애자들 찐방이라고 작년에 뉴스 굉장히 크게 났었는데 기억하세요? 동성애자 찐방이 뭐냐면 동성애들이 10,000원만 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모르는 동성애들끼리 서로 집단 난결을 벌입니다. 뭐 10대 1, 20대 1 막 그룹 동성애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직까지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여기도 지금 150명 이하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놀랍게도 동성애자 찐방은요 제한 규정이 없어요. 제한 규정이 없어. 방역 조치 사항이 없어. 거기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야 코로나가 작년 블랙이라는 이름의 동성애자 찐방 수원방에서 무섭게 퍼진 그런 과거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루고 있네. 해가지고요 금요일마다 그 앞에 가가지고 동성애자 찐방이 논현역이라고 서울에 아주 중심부가 있습니다. 바로 논현역 딱 내리면 걸어서 3분입니다. 아주 번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그냥 막 10,000원 내고 동성애자들이 들어가가지고 10대 20대 마스크 벗고 동성애 하다가 나오니까 이거는 아니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에이즈 걸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건데 영혼 구원해야 되잖아. 해가지고요 그 앞에 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복음 전하니까 계속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있어요. 엊그제도 한 거죠. 하루를 안 쉬고 하고 있으니까 합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그 안에서 다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있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민주당 사표가지고 또 기도를 합니다. 민주당 사표가지고 이상민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무너뜨려 주옵소서. 어제도 이제 기도를 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거기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동성애자들이 그냥 뭐 테러를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데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해야지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믿어요. 분명히 믿습니다. 작년에 7월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이 국회에다가 상정을 시키니까 큰일 난 거죠. 한국 기독교 큰일 나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의도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11월 15일에는 정의당이 갑자기 선포를 합니다. 한 달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집중행동을 하겠다. 한 달 뒤인 12월 15일 날 무조건 우리가 통과시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반대로 그럼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기도했는데 우리도 매일 기도하겠다. 앞으로는 12월 15일까지 매일 기도해가지고 기도로 막겠다 해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하루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집중행동 30일 정의당 액션 플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한민국 4대 종단을 싹 다 모아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토요일 날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4대 종단이 뭐냐면은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불교까지가 4대 종단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수막을 엄청나게 크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가서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 4대 종단이 도대체 몇 명을 정의당이 그래도 국회의원 6명 있는데 몇 명을 모아서 왔을까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로 맞불을 놔야겠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가보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는 4대 종단을 다 정의당이 모아갖고 왔다고 그러고 현수막을 엄청나게 크게 걸었는데 몇 명 왔는지 아세요? 몇 명? 4대 종단 다 모여가지고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20명 왔더라고요. 20명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 보니까 먼저 기독교 대표라고 누구도 그 사람을 우리가 대표로 뽑은 적이 없는데 셀프 대표인 거죠. 본인 스스로 대표. 검은 양복을 입고 오더니만 그분이 이동환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딱 하더니만 제가 기독교 대표인데 하면서 뭐 주님 동성애 뭐 하면서 뭐 인정하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니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스님들은 목탁치고 천주교 신부들은 뭐 이거 돌리는 거죠. 돌리고 나는 그 기도를 누가 받을지도 참 궁금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원불교든 스님이랑 똑같더구만요. 머리 밀고 똑같이 승복을 입으셨더구만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님이 올라와가지고 막 그 묵주기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걸 뭐 합니다. 또 막 하니까 또 스님들은 목탁치고 기독교 이동환 목사 앉아가지고 아멘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맞불 기도를 했는데 저는 기독교 대표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전혀 대표도 아니고 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당시에 100명이 집회 제한이었거든요. 100명 정확히 말하면 99명. 우린 99명 딱 맞추고 넘어서 오는 사람 자르니라 바빴습니다. 자르니라.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거기서 맞불 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야, 안 된다. 4대 종단이 모이면은 민노총 집회처럼 민노총 집회는 집회 제한이고 뭐가 없거든요. 무조건 다 모으거든요. 그 수천 명 모이는데 염화성 원장님 가가지고 뭐 99명 모아가지고 가면은 되겠냐? 맞아 죽는다. 가면 안 된다.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내가 뭐가 두렵냐? 4대 종단이 아니라 5대 종단, 100대 종단 난 안 무섭다.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딱 붙여보니까 저기는 20명 왔는데 앰프도요. 우리는 장비를 제일 먼저 보거든요. 장비를 보면 대충 그 단체가 돌아가는 재정 현황이 나옵니다. 앰프도 보니까 진짜 10만 원짜리 들고 왔어요. 요만한 거 10만 원짜리. 거기다가 노래방 마이크 3만 원짜리 붙여가지고 와가지고 팍 하는 거 이러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요 집회 어떻게 하냐면요
7월 달부터 정의당 앞에서 딱 집회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나는 가보니까 정말 이제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자 제가 무슨 교단장이길 합니까? 나는 뭐 그럴 내가 위치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 가면은 많이 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 말고도 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되게 많이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가보니까 나밖에 안 왔더라고 기도하러. 그래가지고요. 그냥 갑자기 내가 대표처럼 보이는 거예요. 상대편이 볼 때는 기독교 대표처럼 왜냐면 다 안 나오고 나만 나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제대로 해야지. 이거 장비도 제대로 갖춰야지. 저쪽도 우리 장비를 볼 텐데 그러면은 기독교의 수준을 그거로 판단할 텐데 야 이거 시시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로 1억 8천짜리 집회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1억 8천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레인보우 리턴즈 영상 보시면 그 기도 차량 나오는 게 1억 8천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 차 장만하자고 후원금 받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일 해야 되니까 헌금하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한 번도 요청하지 한 번도 요청.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다 채워주세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날 4대 종교가 아니라 딱 기도에 부든데 저기는 뭐 5만 원짜리 앰프 들고 3만 원짜리 마이크 붙여가지고 한 20명 모였는데 우리는요 1억 8천 짜리 차에다가 99명 넘어간 사람 잘리기 바빴다니까요. 여러분 붙어보면 된다니까요. 붙어보면 기도하고 붙으면 이긴다니까. 근데 그거를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4대 종단 아유 야 정의당이 보통 당이냐 국회의원 6명인데 얼마나 모았겠어. 가면 안 돼. 가면 맞아 죽어. 그래가지고 벌렁 떨어가지고 못 나오는 아이고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할 줄로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12월 15일까지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딱 한 달 지나니까 1월이 됐죠. 1월이 되니까 정의당이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그거를. 왜? 사실 믿음이 없어. 중요한 건 믿음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정의당이 이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 당이 자중진에 빠져가지고 뭐 할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상변이 하겠다고 딱 나서더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계속 그다음부터 민주당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민주당 가서 기도합니다. 하면요 저는 틀림없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대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요. 믿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맨날 그렇게 막 험한 데 가서 기도하고 뭐 한다고 얼굴이 썩어 들어가고 막 고난에 가득 찬 얼굴이 아니잖아요. 얼굴 보시 얼마나 좋아하시나? 나 기쁨이 넘치지. 이 기도하면 은혜 받는데 기쁨이 넘치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제는 또 토요일이 딱 됐는데 서울 경기 지역은요 4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단계 격상되면서부터는 혼자 기도하거든요. 가서 1인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또 버스킹 라이브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도 차량이 LED하고 다 앰프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 콘서트를 해요. 거리 콘서트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게 갑자기 4단계가 되니까 우리 콘서트를 하려면은 출연자가 서야 되죠. 또 장비 운영하는 사람 서야 되죠. 해가지고 이거는 혼자는 못 하거든요. 절대. 기도는 혼자 할 수 있어도 공연은 혼자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어떡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딱 연결해 주셔가지고 천안은 4단계가 아닌 거예요. 천안은 4단계가 아니고 3단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99명까지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1시에는요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천안에서 제일 번화가가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 앞이거든요. 고속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앞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하는 거죠. 기도하고 열심히 그냥 막 찬양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동성애를 안 하니까 에이즈에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순진한 나만의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일형 면도기는 당연하겠죠. 만약에 동성애 A전자가 쓴 면도기를 내가 곧이어 쓰게 되면 내가 에이즈에 걸립니다. 비대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신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의 실제 사진처럼 이분들이 장기간 지속된 항문성교 동성애로 엉덩이가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피가 주르르 나오니까 대변을 본 이후에 휴지로 뒤처리를 못하고 꼭 비데를 써서 뒤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비데로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까지 해서 총 5분 이상 비데를 쓴다고 합니다. 그 5분 동안 비데 노즐에 에이즈 피, 에이즈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고 곧이어 비데를 쓰시면 방금 묻었던 에이즈 환자의 피, 에이즈 바이러스가
조준 사격해서 내 항문을 때려 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은 괜찮지만 항문 질환, 즉 치질이나 치열이 있는 분들, 항문에서 피가 비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항문 혈관 찢어진 거에 하여튼 일부 손상이 됐으니까 피가 흐르는 거죠. 거기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때려 맞으면 체내로 바로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에이즈 전자가 쓴 비데는 곧이어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데가 동성애 에이즈 전자가 쓴 건지 안 쓴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비데가 음식점마다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보통 비데 쓰고 누군가가 나오시면 기다렸다가 그 공중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 형태로 이용을 하니까 제 생각에는 비데 쓰고 나온 얼굴 한번 싹 보셔서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얼굴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비데는 쓰셔도 되고 비데 쓰고 나온 얼굴 한번 싹 보니까 남자인데 귀걸이나 끼고 있고 얼굴에 야릇한 끼가 줄줄 흐른다. 그러면 예수님 피할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그 비데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에 나온 또 다른 저희 병원의 실제 사진인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반신불수가 오셔서 저희 에이즈 병실에 입원하자마자 마음에 드는 남자 동성애자를 골라서 동성 성행위를 하는데 2시간이 안 걸리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됐냐면 회준을 도는데 이 남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김밥처럼 똘똘똘 말아서 쓰고 있는데 앞만 봐도 이 김밥이 1인분이 아니고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불을 벗겨 보니까 남자들이 동성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되었고 못하게 말렸습니다. 말리니까 이번에는 병실에 딸린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동성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을 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병실, 화장실 하단 20cm를 잘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4개면 문 열고 들어가서 또 못하게 말리는 거죠. 그래서 병원 내 동성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이제는 이 두 분이 저희 병원은 지하 주차장이 없고 야외 주차장만 있는데 오후 1시 정도 된 오늘처럼 아주 맑고 좋은 날이었는데 보시는 저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의 주차 공간이 20cm가 안 되는 좁은 아스팔트입니다. 그 좁은 아스팔트 위에서 이 남자 동성애자 2명이 항문 성행위를 하니까 인도를 지나가던 행인들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신고 전화를 주셔서 간호사 선생님께서 내려가셔서 이 남자 동성애자 2분을 모시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듣고 저도 충격에 빠져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은 1978년도에 이미 동성애는 성중독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성인 남자 동성애자 중에 500명 이상 나는 동성 성 파트너 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이 43%입니다. 43%. 그리고 나는 1000명 이상의 동성 성 파트너 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동성애자가 28%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1978년도는 지금부터 43년 전입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집에 있었던 백색 전화라고 기억나시죠? 그게 다였습니다. 백색 전화 있으면 부자였죠, 굉장히. 그런데 이 당시에 백색 전화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전보 칠 때입니다. 그때 이미 동성 성 파트너 수가 500명, 1000명 이상이 일반적 보편적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는 이 2배 수인 2000명, 1000명 이상이 보편적이다라는 것이고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그 뒤에 배후에 동성 성 파트너 수가 1000명, 2000명 이상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수와 동성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고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에이즈 검사의 기반은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원주 보건소로 가겠죠. 가면은 내 신분증이나 실명이나 전화번호 같은 것을 말하면 안 되고 저보고 제 암호를 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토끼다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피에다가 정말 토끼라고 적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돌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되고 꼭 보건소에 전화해서 전화로만 에이즈 결과를 확인하라고 시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토끼라고 이름을 대고 피를 뽑아서 이제 토끼라고 제가 인식이 된 거죠. 그러면 일주일 뒤에 전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에이즈 결과 어떻게 됐어요? 라고 그러면 보건소 선생님께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네요 라고 전화로 말하고 끝이 난다는 거죠.
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되냐면, 만약에 제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그 결과를 듣게 되면 보건소 선생님께서 결과지를 읽어주시면서 제 얼굴을 싹 한번 봅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되고 전화로만 결과를 확인하게 시키는데,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할 뿐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네이버에 에이즈 익명 검사에 대해 궁금증을 올린 한 남자의 사연입니다. 이 남자의 궁금증은 밑에 빨간 줄인데, 내가 앞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보건소 가서 익명 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것이고, 이 남자의 궁금증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밤이면 밤마다 창녀촌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보건소 익명 검사상 에이즈로 판명이 되면 나를 창녀촌 못 가게 보건소 직원들이 관리할 것 아니냐, 이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식 답변이 위처럼 달렸는데 이렇게 답변이 달렸습니다.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보건소 직원도 몰라, 국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 아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사시면 됩니다가 대한민국 공식 답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남자 때문에 에이즈 걸릴 여자들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즉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동성애 인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이 아니고 귀족화 내지는 특권을 말한다는 거죠. 동성애 특권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동성애자 둘이 학문으로 성행위를 맺는 것을 동성애라고 한다라고 동성애 정의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동성애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동성애를 못하도록 우리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끼리 학문으로 성행위를 시도하는 순간 대장이 자극을 받아서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이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시도하면 100% 대변이 밀고 나오니까 동성애는 못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대변이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센조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해결을 했는데, 혹시 제 강의를 미리 인터넷에서 들어서가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센조이가 뭔지 알았다라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원래부터 센조이가 뭔지 알고 있었다. 예, 이건 알면 100% 동성애자입니다. 100% 동성애자.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누구나 센조이라는 것을 알고 일반인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센조이가 하기 싫으면 더 이상 동성애 생활을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호텔에 남자 둘이 동성애로 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간 데가 샤워기로 갑니다. 샤워기에서 물 떨어진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러고 그 밑에 샤워기 줄, 샤워기 쇠줄, 샤워기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 떨어지는 부분인 샤워기 헤드를 돌리면 빠지고 보시는 것처럼 쇠줄만 남는 거죠. 샤워기 호수만 남는 거죠. 이 다음 사진이 사실 그냥 언뜻 보면은 뭐 별로 끔찍하진 않은데, 그래도 내가 좀 요새 심약하다라는 분은 눈을 좀 감아주세요. 3일하고 넘어갑니다. 3, 2일 넘어갑니다. 이게 실제로 젊은 20대 초반 동성애자가 본인의 센조이 장면을 사진 찍어서 올린 것을 제가 캡처했는데, 원문 사진은 저 네모난 박스가 없이 올로줄을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자이크를 해도 잔상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저렇게 이 네모난 걸 딱 다 덮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저 샤워기 쇠줄 호수를 항문에 10cm 이상을 팍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상한 동물처럼 웅크린 다음에 물을 틉니다. 그러면 그 물이 대장으로 밀고 들어가서 대장에 물이 꽉 찰 때까지 채우고 더 이상 물을 채울 수 없을 때까지 가면 저 쇠줄을 빼고 목표 지점은 양변기입니다. 양변기로 100m 달리기를 막 뛰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양변기 도착 실패하고 욕실 바닥에 대변을 확 쏟아두면 쏟아진 대변을 이렇게 발로 밟아서 하수구로 밀어 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5번을 반복해야지만 대장 청소가 깨끗하게 돼서 동성애 한 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생 혹시 중학생 남학생들 혹시 동성애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라는 친구들 있으면 동성애가 무엇이냐, 동성애자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이 한 장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동성애자로 사는 순간 밤이면 밤마다 더러운 모텔 욕실에서 동물처럼 쭈그려 앉아서 내 항문에다가 쇠줄을 집어넣고 내 스스로 장에다가 물고문을 하는 게 나의 남은 삶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인데 과연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은
저는 이런 행동을 한 다음에 내가 짐승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런데 이게 보건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센조를 한 다음에 다시 샤워기들을 샤워기 줄에 돌려서 접합을 시킨 다음에 욕실 벽에 걸어놓게 되면 저처럼 출장 나온 애아빠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저 샤워기의 물을 틀고 샤워하는 순간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등을 다 뒤집어 쓰는 일명 에이즈 샤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장 나간 애아빠들이 이런 양치컵 들고 다니는 아빠들 없거든요. 보통 양치질을 어떻게 하냐면은 샤워할 때 샤워기에 입대고 오라고 뱉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등을 다 집어먹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 이 센조라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약 60만 명이 넘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전국에 오염안 되는 호텔이나 모텔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2 게이라고 스스로 밝힌 친구가 아까 우리 이제 중2 남학생이 한 명 있었죠. 딱 그 나이 때입니다. 집에서 센조라고 나갔는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기 헤드가 잘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샤워기 헤드가 잘 돌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네이버에 공개 질문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캡처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집에서 센조라고 나간다는 게 나가면 동성애를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런 장면을 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피할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샤워게드가 잘 돌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이 밑에처럼 달렸는데 내용은 뭐냐면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간다가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청년 중에 혹시 어떤 친구가 샤워실로 갈 때마다 한 번씩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이 친구가 동성애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중2 학생이 고무장갑을 끼고 센조를 한 이후에 다시 고무장갑을 벗어서 아파트 싱크대에 걸어놓고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엄마께서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고무장갑을 끼시고 깍두기도 버무리고 김치도 썰어서 식탁에 올려놓으면 가족들이 이 아이의 병균을 다 먹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유럽의 논문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동성애자들의 병균이 일반 사회로 무섭게 감염되고 있다는 것이 정설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10분 안으로 마쳐야 되는데 못 본 강의는 뒤에 볼 수 있는 데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마칠게요. 또 오늘 중고등학교 특강이기 때문에 약간 수위가 센 건 좀 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분 안으로 마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동성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즈에 걸리면 놀랍게도 치료비, 노후보장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한다라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인 약값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이즈에 걸리면 아직까지도 완치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치료가 안 돼요, 에이즈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시켜주는 항바이러스 억제 알약, 일명 에이즈 알약을 매일매일 잘 먹으면 30년은 더 삽니다. 그런데 30년 뒤에는 처참하게 에이즈로 돌아가게 되십니다. 그래도 30년을 더 사셔야지만 우리가 복음도 전하는 거니까 이 약을 드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법인데 문제는 이 에이즈 알약을 드시려면은 병원에다가 매달 내는 에이즈 알약과 환자 본인 부담금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실제로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이 생겨서 그분이 저한테 병원을 소개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뭐 공립병원이 있는데 그 공립병원은 노숙자 진료하는 착한 병원이고 양심 진료하고 약가도 싸니까 제가 그 병원에서 에이즈 알약을 처방하시는 과장님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과장님께 문자를 드려서 제가 환자 한 분을 의뢰할 테니까 매달 과장님께 약을 처방받으면 그 병원에 낼 에이즈 알약값 환자 본인 부담금을 알려달라라고 문자를 올리니까 그 과장님이 환자가 낼 본인 부담금은 60만 원이다라고 단문자를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만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얼마라고요?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약값이 나오면 한 달에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600만 원 약값이 나오면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 그러면 환자는 10%인 60만 원만 병원에 내고 60만 원 병원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60만 원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 가서 제출하면 60만 원을 현찰로 바로 돌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A전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 600만 원 전액 국민 세금으로 100%다 지급하고 있는데 1년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7,200입니다. 7,200 알약값만 7,200.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네요. 여러분 중에 나는 여러분 연봉 중에 세금 띄고 네트로 7,200이면요 연봉 1억입니다. 연봉 1억. 연봉 1억 받아야지 세금 띄고 내 손에 들어온 건 7,200 될 거예요. 나는 연봉 1억이다. 손 드실 필요는 없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여러분 대한민국에 연봉 1억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그런데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기본 연봉 1억 혜택을 여러분 세금으로 여러분들은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이 중에 손에 꼽을 정도겠지만 여러분이 낸 그 세금으로 동성애 A전자들은 기본 연봉 1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약을 먹다가 몸이 아파서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까운 원주 기독병원이 굉장히 좋은 병원인데 몸 아플 때 기독병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왜? 얼마나 병원비가 비쌉니까? 종합병원이라는 데가 대학병원이라는 데가 돈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런데 동성애 A전자분들은 무조건 아프면 대학병원 갑니다. 왜? 치료비 다 무료입니다. 입원비 다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갑니다. 가면은 치료를 무료로 받을 뿐 아니라 몸이 아프니까 간병사님을 모시게 되는데 여러분 요새 일반인들 병원에 계실 때 간병사님 모시려면은 간병사님 일당이 하루 9만 원입니다. 그런데 A전자 간병하려면 간병사님 일당이 하루에 얼마냐면 20만 원이 넘습니다. 20만 원이. 그런데 매일 20만 원 이상의 고가의 간병사님 임금이 추가로 지원이 국민 세금으로 100%또 거기까지도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약값만 먹는데 연봉 1억 대우를 받고 계시는데 종합병원 팍팍 입원하면은 치료비 다 지원하고 그뿐 아니라 간병비까지 또 다 지급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A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혹은 원주에도 A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주 A전자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서울대 아니면 세브란스 가야 돼.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차를 타고 KTX 같은 데 타고 뭐 서울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달에 한번 가가지고 약을 타오겠죠. 그 교통비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합니다. 제주도 A전자는 비행기값 교통비 다 지원합니다. 여러분 몸 아플 때 세브란스 병원 혹은 서울대병원 여러분 가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게 됩니까? 그런데 A전자들은 무조건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온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왜? 다 무료니까. 다 무료니까. 비행기값이 다 대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 집에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병원에 있던 집에 있던 크게 보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 안 있고 이제 집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에이즈 환자분들 댁에 계신 동안 입맛 떨어지면 안 된다고 국가가 동성애 A전자의 댁에 방문해서 반찬을 다 넣어드리고 집안 청소까지 싹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집에 있는데 뭐 특별히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 있어요. 내가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위해서 국가가 사람을 보내줘서 반찬을 해주고 우리 집을 청소를 해주더라. 그런 분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의료계에서 볼 때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집단입니다. 최고 귀족.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우리의 보훈 대상자들보다도 동성애하다 에이즈 걸린 분들을 훨씬 더 귀한 대접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에이즈 알약을 먹으면 30년을 더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점차 노령화 고령화가 돼서 할아버지가 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가에 뭘 요청했냐면 우리의 노후를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줘야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매 걸린 아버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집에 모시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운데 요양병원에 전화를 해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전화해 보세요. 100만 원입니다. 서울의 요양병원은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서울은 300만 원. 지방은 한 1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매달 100만 원을 냅니까? 아버지 100, 어머니 100이면 합이 200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집에서 이 치매 걸린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니라 가족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 게 우리 서민들의 삶인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은 요양병원 입원하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합니다. 왜?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권은 동성애자만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차별금지법 평등법까지 통과가 되면 이런 말도 못 한다니까 이런 말도 못 한다니까요. 이런 말 하는 순간 동성애자들이 나 기분 나빠서 소송해야겠는데 그럼 얼마라고요? 1,000명만 모아도 내가 50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관심 없었잖아요. 동성 에이즈에 별로 관심 없었잖아요. 그게 뭐 우리하고 상관없고 어떤 분들은 에이즈가 없어진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60만 표가 야합이 돼가지고 하나하나 의료법을 고치더니만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요. 뒤집기가 굉장히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차별금지법까지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가 일어선 거죠.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죠. 우리도 참을 거 참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5년 동안 특별한 에이즈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 세계 에이즈 환자 수가 35%가 줄었습니다. 미국의 동성애가 많으니까 동성애 천국이니까 에이즈가 막 늘 것 같잖아요. 미국도 자연해 줍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동성애하다가 에이즈 걸리면 약값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아니 당신들이 좋아서 동성애하다 에이즈 걸렸으면 당신들이 치료를 내 돈으로 받아야지 왜 우리한테 내라고 그래? 아예 미국 사람들은 동성애는 자유지만 치료비를 우리가 대라고? 그건 아예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우리나라만 다 해줍니다. 우리나라만. 아프리카가 우리 후진국이니까 동성애가 막 늘 것 같잖아요. 아프리카도 자연 감소인데 우리나라만 보시는 것처럼 에이즈 환자 수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세계 유일 국가가 됐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두 가지 원인이라고 저는 파악합니다. 첫 번째, 이상한 동성애 인권 논리. 사실 인권이 아닌 거죠. 귀족화 됐다는 거죠. 그동안. 두 번째, 우리나라만 세계 최고로 지원되는 동성애 에이즈 복지 정책.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맞물려서 이런 효과가 벌어지게 됐고 따라서 비용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3년도가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 4조를 초과한 첫 해입니다. 작년 2020년도는 대한민국 동성애 에이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10조입니다. 10조. 그런데 이런 사실은 왜 어느 뉴스도 얘기를 안 하냐고요. 어느 뉴스도. 그럼 이게 20조가 되려면 몇 년 걸리냐? 10년 뒤면 20조가 됩니다. 10년 뒤면 2031년도면은 자, 이 중에 2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20대 30대만. 예, 내려보세요. 자, 이 손든 우리 청년들을 보십시오. 10년 뒤에 20조 누가 만듭니까? 이 청년들이 만드는 겁니다. 무슨 돈을 벌어가지고 20조를 만들 거야? 무슨 돈을 벌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아니 저도 이미 뭐 50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우리 청년들 위해 가지고 싹 이때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몸살을 내다가 조금 겁먹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살자. 그랬다가는 여러분 이 청년들이 어떻게 되겠어? 자, 그래서 심지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동성애 복지 천국인데 이것 한 가지가 남아서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유력 정치인들에게 동성애 단체가 이것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이게 또 되게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트랜스젠더에 대한 내용인데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싶어서 고가의 성 전환 수술을 받고 이후에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를 죽을 때까지 맞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 전환 수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다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태국 가서 이거를 하려면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태국 가서 1억. 한국의 삶은요. 머리끝부터 발끝에 다 뜯어 고치려면 그 비용은 이미 뭐 어마어마해가지고 측정조차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태국에 갑니다. 1억 주고 하고 옵니다.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여성 호르몬 주사를 또 계속 맞아야지만 트랜스젠더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고가의 성 전환 수술 비용과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 값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또 내달라라고 주장을 해서 이것을 또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술비 태국 가도 1억인데 80% 8천만 원인데 제가 볼 땐 그 돈으로요 우리 청년들 집 한 채씩 전세로 공짜로 나눠주는 게 훨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좋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8천만 원씩 멀쩡한 남자가 여자 되겠다는데 뭐 좀 심한 말이지만 뭐 좀 제거하고 여자 되겠다는데 여러분 8천만 원씩 다 내실 거예요? 그 뒤에 여성 호르몬 주사값 평생 여러분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야 됩니다. 속으로만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속으로만 그건 아니잖아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런데 다음 대선이 내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씨 아니면 이재명 씨가 되겠죠. 뭐 성상시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지난 대선 때 공약 중에 발표하신 거 한 가지가 제 마음에 걸려서 이것 하나는 철회해달라고 제가 또 열심히 외치는 거죠. 전 이재명 씨가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공약 하나만큼은 지난 대선 때 낸 이거 하나만큼은 내년에 꼭 빼달라고 강력하게 저는 막 주장을 하는 거죠. 뭐냐 이런 겁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께서 공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전국의 관공서 직원이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 요새 은행 취직하려면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관공서 직원, 은행 직원의 30% 이상을 성소수자로 채용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줬었어요. 아니 여러분, 그거는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30% 공무원 30%가 동성애자면 어떻게 특별 전형이면, 그리고 은행 직원 30% 특별 전형 동성애자를 뽑으면 어떡하냐고. 이거는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 씨가 입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 했다가는 괜히 내가 피해 볼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분 나름대로는 그게 또 위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고 아하수아랑을 섰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바꿔주시죠. 이재명 지사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느냐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들으시겠죠. 당연히 들으시겠죠. 그런데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 거. 어떤 분들은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고 이제 그 다음 얘기 딱 하면 이제 시간 맞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야, 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가지고 동성애자들을 품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을 배척하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 공지사항은 보시는 것처럼 동성애자 인권연대 공지사항이고, 동성애자 인권연대가 우리나라 동성애자 단일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는 몇 개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연합회가. 그런데 동성애자는 단일단체고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지사항 보시니까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동성애 혐오 인물의 뒷조사를 하고 살생부를 사실상 띄운 거죠. 실명을 띄운 거죠.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이 누구냐면은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동성애 단체는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 의견 가진 대표적 세 사람을 실명을 띄우고 살생부를 띄웠는데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절대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돌본 의사예요. 그런데 제가 왜 혐오를 합니까? 오히려 전도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를 현장에서 보니까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들이 돌아가실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젊은 동성애자들 동성애 못하게 다 막아달라고 유언을 남기시니까 제가 그 연약한 목소리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를요, 동성애 단체는 무슨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으로 찍어가지고 엄청나게 뭐 살생부를 띄우고 뭐 해코지를 하려고 아주 뭐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뭐 뒷조사해가지고 해칠궁리 한다니까 무슨 일이 조금씩 있겠죠. 식견 강의상 제가 대표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제 핸드폰으로 테러 문자가 오는데 이태원의 남자 동성애자들 수십 명을 풀어서 저를 성폭행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순교자가 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어차피 암으로 가나 교통사고로 가나 노인성 질환으로 가나 한 번 가는 건데 순교로 가면 얼마나 복을 받으면 내가 그게 뭐가 무섭습니까? 오늘 여기 원주 올 때도 제가 무슨 보디가드가 있습니까? 운전기사가 있습니까? 혼자 제 차 운전하고 그냥 왔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저는 꺼리낄 게 없더라고요. 꺼리낄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 날도 그 아까 말씀드린 동성애 성업소에서 열심히 이제 1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오니까 아니 왜 팔에 문신한 친구가 나를 졸졸 따라오대? 사진 찍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런데 저는 뭐 괜찮습니다. 뭘 날 따라다니도 날 테러하던 뭐 내 옆에 예수님 계시면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물 뒷조사라고 보이시는 것처럼 가족들을 또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은 할아버지신데 저희 아버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아버님한테 테러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핸드폰을 딱 보이시더니만 야 요새 이상한 문자가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핸드폰을 봤습니다.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예를 들어서 야 내가 가족을 보호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도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연히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정말 그 테러 문자 받은 다음에 은혜를 엄청나게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으셨고 대머리신데 그 테러 문자 받은 다음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머리를 볼 때마다 그냥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애가 셋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우리 애들한테도 무슨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4년 전에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마음에 뭔가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냥 애 셋하고 아내하고 다 외국으로 비행기 타고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외국 간지 4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혼자 남아서 결상증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가족을 버렸냐?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도 제가 어쨌든 간에 의사가 됐는데 그렇죠? 그냥 열심히 뭐 해가지고 애들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삼성 LG 취직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단가? 그거야? 겨우 그거야? 예수님 믿고 복 받은 게 겨우 그거야? 스카이 나와가지고 삼성 LG 간 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만약에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면요 기독교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변종기독교 변종교회가 되는데 우리 애들이 그 변종기독교 속에 있는 변종교회를 다니면 갈 데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당연히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차별금지법을 이 시대에 막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오늘 들어보니까 동성애 어이 그 충격적이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똑같이 그냥 쥐죽은 듯이 아유 내가 뭘 해보래. 그렇게 사시면요 사실은 내 자식 세대부터 싹 다 마귀한테 밥으로 바친다는 것을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 신사참배 이후 최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봉착을 했는데 현재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안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실은 우리가 민주당을 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동조 안 하도록. 왜? 180석이 있으니까 민주당만 당론으로 딱 받아들이면요 그냥 게임 끝납니다.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민주당 의원을 하여튼간에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된다니까요.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표를 보여줘야 됩니다. 표를. 만약에 이상민 의원 따라갔다가는 민주당이 이상민 의원 쫓아갔다가는 내년 대선 다 망친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니까. 대통령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제가 이 결론이 뒤에요. 못 본 거는 이 뒤에서 또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또 더불어 설명드릴게요.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동성애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단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입하는데 1초면 되죠. 그런데 여기는 광고가 안 붙어요. 하도 신고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광고 제한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가입했다가 괜히 염화수 원장 좋은 일 시켜주면 어떻게 돼?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제가 매달 300만 원 내가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왜 가입자 수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토요일마다 민주당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레인보우 리턴즈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매주 당직자 보고가 들어가요 민주당사에. 그러면은 그 채널 명이랑 구독자 수가 들어갑니다. 현재 구독자가 약 9만 명이에요. 9만 명. 그런데 이거 가지고 모자라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가입해줘가지고 이게 만약에 한 30만 표만 모이면요 절대 민주당이 안 합니다. 민주당이 왜 합니까? 응?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50만 표, 30만 표로 이겼는데 여러분 30만 표, 50만 표가 얼마 큰 건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반대 서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 서명을 다 하고 싶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서명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것뿐일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명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의병방이라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 카톡방은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습니다.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으면 뭘 하는 거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명 정보 링크만 올려드리니까 하루에 한 번 꼭 들어가서 서명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청와대 청원 20만 명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한 번씩 할 때 동참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병이 어떻게 되는 거냐? 실명이랑 핸드폰 번호를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문자로 주시면 되냐?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핸드폰 켜도 됩니다. 이제 제가 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010-7494 0114 010-7494-0114 뒤에가 쉽죠? 114죠? 7494-0114 그리고 이 핸드폰이 뭐냐? 진짜 제가 쓰는 핸드폰이다. 진짜 이거 의심되면 한번 전화해 보세요. 제가 한번 딱 받아볼게요. 예, 6491 누구세요? 6491 1번
6491 손 한번 들어보세요. 6491 8648 6491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7735 7735 4190 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니 제가 제 핸드폰을 실제로 오픈할 정도 진정성이 있어야지 사람들도 하는 거지. 제가 그냥 몸살이고 하면은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요 동성애자들이 다 모니터를 합니다. 내 핸드폰도 다 알아. 동성애 다 알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니 죽으면 죽으라 나가 하는 게 역사하시는데 아니 뭐가 뭐 내가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무서워가지고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뭘 도와주시면 되느냐? 레인보우 리턴즈 좋아요 구독을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병방에 들어오셔서 하루에 한 번 서명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서명이라는 게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때 서명 정보 보시고 진짜 10초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레인보우 리턴즈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의병방 들어오셔서 서명만 잘하시면 된다. 서명도 며칠에 한 번 하면 된다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것도 못하는 당신은 누구냐라고 저 묻고 싶어요. 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난 이것도 못하겠다고 그러면은 정말 제가 죄송한데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국교회 다 망하고 복음이 다 깨져도 전혀 나는 상관없다 그런 분인가? 여러분 구원받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구원받은 삶인데 여러분 그렇죠? 지금 한국교회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는데 30초 서명하는 거 이거를 못하고 좋아요 구독 1초 이거를 못한다라고 하면요 저는요 이 기회에 내 구원을 한번 점검해봐야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우리 이 시대에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의병이 돼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쓰나미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능력으로 이 귀한 교회 사용하여 주셔서 꼭 막는 하나님의 의병들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치주셔서 감사합니다.